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고 왜 그토록 연준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언제 해소될 수 있는 건지, 또 지금과 같은 과격한 금리 인상 기조는 언제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왼편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물가와 GDP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들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그 물건들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요. 그 만나는 점에서 GDP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GDP도 감소할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공급은 왜 감소했는가 살펴보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봉쇄되거나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희귀 금속이라던가 천연가스 또는 반도체 부품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있었죠. 국가들은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공장을 한동안 지었었는데요. 이러한 공장을 다시 자국 내로 이전시키는 리쇼어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생산 공장들을 자국 내에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공장이 당장 몇 개월 내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공급이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엔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수요 곡선은 거의 가만히 있거나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니까 물가가 오르게 됐던 겁니다. 수요는 왜 굳건한가? 보면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이후에 초저금리의 지속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죠.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미국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로 인해 고용이 굳건하게 유지되니까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쓸 돈이 있으니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요 곡선은 정부의 노력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또 실업률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실업률이 오를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침체되는 것이니까 나쁜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피하려고 하는 것일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한 번 빠지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해결책과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를 사용하면 다른 하나가 악화되고, 또 이쪽 해결책을 사용하면 반대쪽 문제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경기 침체에 빠져서 이 경기 침체를 되살리기 위해서 확장적인 경제정책, 즉 유동성을 많이 푼다던가 아니면 정부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수요를 진작시켰을 때 사람들은 물가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니까 가격을 내리지 않을 거고요. 일반 가게 입장에서는 사야 되는 물건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테니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이러한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결국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하고 이것이 또 판매 가격으로 전가가 되고 또 가격이 오르니까 다시 비용이 오르고 하는 물가 상승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가 상승해서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긴축적인 경제정책을 펼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니까 구매도 줄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겠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한 번 빠지면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최대한 빠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노력을 하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언제 해결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 감소였기 때문에 이 감소된 공급이 다시
증가될 때, 공급 감소가 해소될 때 풀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후 중국 봉쇄가 풀린다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든지 또는 리쇼어링이 성공적으로 안착돼서 이제 각각의 국가가 자신에게 필요한 원자재를 스스로 조달하는 생산 시스템이 갖춰질 때 또는 아예 생산 캐파를 늘려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다시 늘어날 때가 이 공급이 증가하는 시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공급을 늘릴 때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수요 조절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또 물가가 최대한 상승하지 않도록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첨언을 하자면 지금 미국 연준은 GDP가 조금 감소하더라도 물가 상승을 막겠다라는 기조인데요. 그래서 수요 곡선을 이렇게 감소시키려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가 상승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빈부격차 심화입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자산을 가진 자산가들에게는 유리하겠죠. 그러나 물가가 오르게 되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 화폐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노동자 계층에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경제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물가부터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과격한 금리 인상 기조,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막 올리는 이러한 기조는 도대체 언제쯤 진정될까인데요. 결국은 수요가 감소할 때까지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경기 침체는 허용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연준이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초저금리가 지속돼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실업률이 매우 낮은데요. 이로 인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소득이 유지되고 수요가 유지됐던 이 과정을 반대로 뒤집으면 곧 수요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되겠죠. 바꿔 말하면 지금 고용이 너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실업률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실업률이 증가해야지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할 거고 그로 인해서 비로소 수요가 감소되겠죠. 파월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아직 고용시장은 굳건하다. 이 말은 뭐냐면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바꿔 말하면 어쩌면 이 실업률이 늘어날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뿐인 거죠.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도 올라왔는데요. 칼라일 회장이 연준의 속내는 사실 높은 실업률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업률이 그렇게 오르게 되면 대량 해고가 발생한다. 연준은 절대 공개적으로 우리는 실업을 원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했고요. 실업률 상승 없는 경기 연착륙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항상 실업률을 완만하게 올리면서 물가도 잡는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해고 물결이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파월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까 추측을 해보기 위해서 파월이 벤치마크했던 과거 연준 의장인 폴 볼커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분인데요. 폴 볼커의 지상 최대 과제는 물가를 낮추고 만다였습니다. 참고로 1979년 8월부터 1987년 8월까지 약 8년간 연준 의장을 했고요. 이 사이에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경험했습니다. 이 오일 쇼크라는 것도 결국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했던 경우인데요. 물가가 급등하자 매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가 안정 달성을 해냈죠.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에 따라서 좀 살펴보면 이분이 처음으로 연준 의장이 됐던 1979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약 11에서 13%였습니다. 이때 금리를 잡기 위해서 취임하자마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고요. 금리를 8%에서 17.6%로 무려 9%포인트나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1980년쯤 되니까 물가가 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제 좀 내려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폴 볼커는 1980년 7월쯤에 금리를 9%대로 다시 낮췄는데요. 81년 6월까지 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높은 수준으로 한 12%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폴 볼커는 이때 금리를 너무 빨리 낮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금리를 19.1%로 인상을 하고요. 1982년 4월부터는 12에서 14% 정도로 높게 유지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1983년에서 84년경에는 드디어 목표했던 물가 3에서 4%가 달성이 되는데요. 금리 인상을 처음 시작했던 1979년부터 약 4에서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폴 볼커는 이렇게 3에서 4%를 달성하고 나서 바로 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즉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가지게 되면 이것이 실제 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대 인플레이션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12에서 14% 수준의 금리를 무려 1년 가까이 1985년 5월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부터 금리 8%로 인하 작업에 들어갔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파월도 이러한 벤치마크가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물가가 3에서 4%를 달성하고 나서도 한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는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실업률이 늘어나고 실제로 수요가 꺾이고 이로 인해서 물가가 잡히고 그 잡힌 것이 아주 확실해졌을 때, 단순히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꺾이고 나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 안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매우 급격하지만 점차 완화되고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다 망했구나. 폴 볼커 때는 거의 5년 가까이 이런 고금리 시대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도 이러한 기조를 따른다면 향후 몇 년간은 주식 노잼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것은 S&P 500 미국의 대표 주식 지수입니다. 제가 직접 차트를 보면서 이 폴 볼커의 급격한 금리 인상기 79년 8월부터 85년 5월까지를 표시해 봤는데요. 이 구간에서 주식시장은 어땠나요? 비록 이러한 등락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게 금리 인상기라고 꼭 주식시장이 긴 하락장에 빠지는 건가?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때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금리 인상기에도 초반에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그 기간 안에 상승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금리를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한 2, 3년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꼭 주식시장이 반드시 대하락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여러 경제 상황과 그 원인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